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은 잠깐만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증시나 이제 국내 증시랑 비슷하게 시장 자체가 역시나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세를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이 77,000 그리고 이더리움이 1,500 다시 이제 하회를 하면서 네, 1,400달러 선 고렇게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XRP도 볼게요. XRP도 1.8달러 고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하락이 굉장히 깊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반등을 조금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1% 1.5% 1.3% 뭐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구간을 나타내 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들은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제일 낙폭이 컸던 게 사실은 트럼프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음 같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영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떨어졌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졌지만 그 트럼프 밈코인이 지금 7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트럼프 리스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6으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고,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는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또 하나하나의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저희가 시가총액 상으로의 흐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000달러 선을 좀 유지해 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만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되는 시장에서의 지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관한 수요가 지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애플이 이제 간밤에는 5%의 낙폭을 보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위, 3위, 4위, 5위를 지켜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음에도 9위 자리를 지켜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사우디 아람코도 현재는 8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저랑 같이 살펴보셨고, 뉴스도 하나하나 좀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증시 폭락에 따라서 이제 월가 투자자들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묵살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과도한 관세가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월가에 있는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시가 되고 관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 드렸지만 중국과는 104%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의 기업의 거물들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뭐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거나 혹은 주주 서한까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에 관해서 강경한 정책들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7일 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헤지펀드 억만장자들 중에 일부가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트럼프 자체를 강력하게 지지해 온 윌리엄 에크먼 헤지펀드 매니저가 X를 통해서 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석유 트레이더 억만장자인 앤드루 홀은 이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에크먼의 비판 발언을 듣고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번복하는 용기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 왜 다른 금융 거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월가 안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월가 금융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목소리가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던 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까지도 현재는 묵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사모대출 시장의 위기 조짐이 커진 게 또 금융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기업의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게 이 사모대출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장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요. 이 굉장히 급격한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등의 보복 관세를 경고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역시도 중국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근데 요렇게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 현재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은행을 방어하는 방안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내가 지지는 하긴 한다. 이제 다만 협상 시간을 주지 않고 추진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써서 비판의 초점을 이 정책 자체에서 운영 방식 자체로 좀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관세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일 겁니다. 이제 CPI 지표 3월 달께 발표가 되고 그리고 PPI 물가 지표들이 이제 하나도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3월 달 CPI 지표는 관세 반영 이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그때 또 한 번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국민들조차도 최근에는 뭐 다양한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됐었죠. 트럼프가 중국에 104% 관세를 강행을 했고 한국과 일본과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는 이제 그대로 갈 것 같고 이제 어떤 거를 내놓아야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공백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권한대행 측의 스탠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본보다는 협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은 본인들의 관세 정책에 관해서 불만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협상에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자체는 이제 뭐 여러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긴 하다 요렇게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어 주어야지 이제 협상이 될지 그렇게 이제 불안감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타임라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거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는데 이게 먼저 이제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우리는 이제 중국의 104의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늦은 밤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 시에 행정명령에 직접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게 이제 외신 속보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 가격이 꺾였다라는 거는 원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더들 이제 해외 알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시아 증시 피하고 보자.' 요런 이제 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안화가 꺾이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급격하게 상승한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적인 상황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증시 폭락보다 중국 쪽이랑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증시 폭락과 환율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물론 캐나다, 멕시코 때도 이제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빨리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도달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중국은 지금도 강경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에 관한 수출 제한,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희귀금속에 관한 수출 제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 시장 괴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붕괴됐고요. 2020년 팬데믹 사태 재현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크게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게 붕괴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팬데믹 때까지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주로 쓰는 수조 달러 규모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재무부가 대량의 국채 발행을 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측에서도 국채가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채에 관한 수익률도 좋지 않은 거죠. 연준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이 채권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서 언급해 드렸었던 이 중국의 관세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10년 만기의 국채는 사흘째 0.13포인트 올랐는데요. 30년 만기 국채는 지난주 최저치 대비해서 60 베이시스 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거는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국채 매수와 스왑 매도 전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국채 현물과 국채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제 활용한 베이스 트레이드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 비슷한 원리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흔한 이 투자 전략이 트럼프 쇼크 이후에 매도 압력과 유동성 부족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스왑이 국채보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국채와 스왑 사이의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헤지 펀드들과 은행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또 발생을 했는데 추가 포지션 정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차이가 좀 벌어져야 여러 가지 같이 베팅을 하면서 그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더들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크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10년물 국채고 이게 30년물 국채인데 요거의 이제 차이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 부족을 하게 되면서 월가가 이제 연준 개입이 48시간 내에 가능하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요거 기사를 가지고 온 게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 투자를 용이하게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믿고 금리 노출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금융시장이 쇼크 상태에 들어가면서 스왑 계약은 늘리는 동시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채권 수익률 급등한 거에 관해서 중국 국채 매도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석은 좀 헷갈리는데요. 다른 원인 분석도 나오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국채를 팔고 있다.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분석은 이 전략 자체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청산이 너무 빨리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국채를 팔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을 했고요. 미국 국채간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스왑 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면서 그 괴리 자체가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만기 구간에서 이 스프레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유동성 부족의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 채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성 매도세로 폭락을 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틀 만에 10년물 금리가 수십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 속에서 엔화가 급등했고 향후 달러 부족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가 쪽에서는 6조 달러 규모의 이제 달러 숏 포지션도 숨겨져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이게 베이시스 트레이드보다 더 큰 잠재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스왑 스프레드도 여기 보이실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떠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10년물과 30년물에 관한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입찰이 실패가 될 경우에 굉장히 시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화요일에 3년 만기 채권 580억 달러를 3.78%에 매각을 했고 10년 만기 채권이 390억 달러와 30년 만기 채권이 220억 달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재무부랑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 은행들이 국채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 만약 딜러들의 인수 비중이 40%에서 50%에 그친다면은 그 물량은 또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될 경우에 그 시장이 그 신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48시간 내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들고 있고요. 이게 미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에 관한 수익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상으로도 보이시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급등을 단기간에 한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시장에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트레이더들의 그런 이제 레버리지 관련한 물량도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중국이 요 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제 마켓워치에서 처음에 이제 4월 7일 날 그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일부 트레이더들이 급하게 이제 매각을 했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 국채를 엄청 사들였던 거를 팔면서 금을 이제 매수하는 전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관한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게 있죠. 농산물 그리고 뭐 희토리와 같은 희귀 금속도 있겠지만 요런 국채 매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시였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104% 관세 서명을 이제 트럼프가 했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1시 좀 전에 서명을 하고 이제 1시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때 바로 중국이 하나로 한 74조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레이더들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채가 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뭐 미국의 부채가 많고 미국의 부채 이자가 많아서 증시를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미국에 있는 국채 수익률을 낮추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어떤 그의 숨은 의도 이런 게 이제 월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의 국채를 큰 폭으로, 그러니까 대략 70조 원 넘는 금액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을 늘려 버려서 미국의 부채에 관한 이자율에 부담을 좀 주는 전략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 엄청 많이 판 건 아니지만은 요 카드는 이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또 이 국채 수익률 부담에 관한 걸 또 안고 가서 미국 쪽에서 또 풀어야 될 숙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포기하냐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이제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역시도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국채 매각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관세 정책과 관세 전쟁과 그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몇 가지 뉴스도 좀 전해드릴게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1,400달러 선을 좀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이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대규모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로건 체인이라고 하는 SNS 그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실 수가 있어요. 트위터 X를 통해서요. 근데 이제 이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대규모의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했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 좀 전해졌고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룩 온체인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렛이 이더리움 약 5,471개를 매도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재단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도 이쪽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 매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그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도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쪽도 손실을 보고 있구나, 그런 이제 공감대가 좀 있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더리움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화로 693억 원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재단이 9일 날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면 큰 손해를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매수했을 당시에 요 평균 구매가가 3,25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간 거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3,000달러 선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았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더리움에 관한 매도 가격이 1,465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했을 때 재단 측에서는 약 65%의 손해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재단이 만약에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고래가 이더리움의 물량을 또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로 여러분들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또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는 게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갤럭시링 관련 특허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6월 출시 예정인 스마트 링 제품 갤럭시링이 핀란드 헬스케어 기업 오우라 헬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지난달 27일 오우라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삼성의 소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송을 통해 오우라가 보유한 심박수 측정, 수면 추적, 센서 내장 등 스마트링의 핵심 기능 5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삼성 측은 오우라의 과거 공식 발언과 업계 행보를 보면 스마트링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오우라는 프랑스의 서큘러, 인도 기반의 울트라 휴먼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오우라의 CEO 톰 헤일은 삼성의 갤럭시링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우라가 직접적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우라 측은 소송 기각 이후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실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회피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기각됐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은 갤럭시링이 작년에 미국에서 문제없이 출시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삼성은 계속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장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전략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준용 HBM 사업기획 부사장은 7일 SK하이닉스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HBM4 12단 제품을 양산하고 7세대 HBM인 HBM4E도 적기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신규 제품 개발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커스텀 HBM까지 확대해 고객별 특화된 요구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82년생인 최 부사장은 SK하이닉스 최연소 임원으로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HBM 사업 기획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는 모바일 D램 기획을 거쳐 HBM 전략 수립과 기획을 담당하며 HBM 성장의 핵심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이끄는 HBM 사업 기획 조직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방향과 기술 로드맵, 글로벌 고객사와의 전략적 협력 등 SK하이닉스 HBM 사업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 부사장은 오랜 시간 끈기 있게 HBM 시장을 준비해왔다며 묵묵히 도전해온 구성원들의 원팀 정신 덕분에 HBM4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수개월 빠르게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HBM4E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고도화된 AI 연산을 감당할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HBM은 AI 반도체에서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D램 전체 매출 중 HBM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는 HBM이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이미 솔드아웃 상태며 AI 수요가 지속되며 내년 물량도 올해 상반기 내 완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포함될 제품은 HBM3 12단, HBM4 12단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에도 HBM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관세 전쟁 여파에 크게 흔들리며 국내 투자자들, 특히 해외 주가 지수에 투자한 서학 개미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인 4일 기준 국내 상장 ETF 960여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182조 6천억 원으로 하루 만에 4조 3천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주요 ETF 상품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ETF 중 하나인 타이거 미국 S&P 500은 하루 만에 5,300억 원의 순자산이 빠졌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3,4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각각 2,900억 원, 2,600억 원이 줄며 서학 개미들이 집중 투자한 미국 지수형 ETF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날 오전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급락하며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들도 10% 이상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플러스 글로벌 방산, 라이즈 미국 반도체 NYSE,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SOL 미국 양자 컴퓨팅 톱10, ACE 미국 밸류체인 액티브 등 주요 글로벌 테마 ETF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ETF들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마이너스 10.4%,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마이너스 10.35%, 코액트 글로벌 AI와 로봇 액티브는 마이너스 10.21%로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가지수 선물 급락이 아시아 장개장전에 반영되며 ETF 실시간 가격과 순자산 가치 사이 괴리율도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많은 타이가 S&P 500은 장 초반 괴리율이 마이너스 4.27%까지 벌어졌다. 현재는 마이너스 2.48%로 다소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환 노출형 ETF 특성상 INAV는 미국 본장 기준으로 산출되고 장중엔 환율 변동만 반영되는 구조인 반면 시장에서는 미국 선물 가격 변동이 호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ETF를 통한 글로벌 투자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인 후타 스탈러바 골라와 4,026억 원 규모의 크라프 자체 구성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자주포 크라프 차체 구성품을 공급하며 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재무장에 나선 상황에서 폴란드 방산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크라프 차체의 구성품이 상호 호환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안보와 산업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4년 첫 계약 이후 폴란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크라프 차체에 대한 구성품을 납품하며 자주포 364문을 공급했으며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체결한 기본 계약에 따른 나머지 K9 물량 300문의 추가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며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크라프 차체 구성품의 수출 이후에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중장갑 보병 전투 차량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IFV인 레드백을 현지 맞춤형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인 한화오션과 함께 폴란드가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도 참여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수출 계약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유럽 방산 블록화에 대응하며 국내 방산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럽 방산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해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해양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헌팅턴 잉걸스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위치한 미국 최대 수상한 건조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물량의 약 3분의 1을 건조하는 등 대형 상륙함과 경비함을 전량 제작하는 주요 조선사입니다. 이번 협약식은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 대표와 헌팅턴 잉걸스의 브라이언 블란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각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한 공정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생산 인력 교육 및 기자재 공급망 참여를 추진하며 향후 공동 투자를 위한 협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 기업 간 최초의 협력 사례로 조선 산업과 양국의 신뢰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 대표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팅턴 잉걸스 브라이언 블란체 사장은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를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HD 현대는 이번 해양항공우주 전시회에서 미국 ABS 선급과 미 해군용 경량 군수 지원함 설계 인증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미국 대표 방산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는 현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습니다. HD 현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디지털 조선소와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의 해양 안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는데 그 배경에는 잘못된 뉴스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10시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2% 상승한 1억 1,77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외 비트코인 가격도 0.9% 오른 78,9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74,46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은 하락분을 회복하며 이날 오전 한때 8만 달러를 다시 넘기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글로벌 무역 전쟁의 격화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가 가격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지난주 발표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더욱 키운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자극한다는 분석입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경제적 사건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병용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피하 주사 제형 승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최근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를 가진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아미반타맙의 SC 제형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렉나자와 병용한 리브리반트의 글로벌 처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반타맙은 EGFR 변이와 MET 변이 및 증폭을 동시에 타겟하는 완전인간 이중특이성 항체로 면역계를 활용해 작용하며 세포 증식과 전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피하 주사형의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막 병용요법은 기존 정맥주사용 병용요법에 비해 약동학, 효능 및 안정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임상시험에서 밝혔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아미 반타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피하 주사형이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투여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하 주사형 제형은 투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시키며 정맥주사 제형에 비해 주입 관련 반응을 5배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라즈쿨루즈와 아미 반타막 병용요법을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가 확인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렉나자 병용요법은 지난달 일본에서도 EGFR 변이 양성의 진행성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제조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모두 진출했습니다. 이번 SC 제형의 승인은 환자들의 치료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며 렉나자와 병용 항암제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전 고객 대상으로 할인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식 매매 거래 주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키움증권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 고객의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최근 발생한 주식 매매 거래 주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이 기간 동안 거래소별 유관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체 고객이며 국내 주식을 영웅문 포, 영웅문 이지, 번개3, 영웅문 S샵, 웹트레이딩, 오픈 API 플러스, 키움 레스트 API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수료 할인 행사는 최대 1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으로 주식 주문 지연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시스템 복구 작업을 완료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문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보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고객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수료 할인 행사는 키움증권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외환위기 여파 속에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하며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AI 대전환기에 제2의 삼성 SDS가 등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삼성전자의 스마트카드 사업부 등 4개 시스템 통합 사업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삼성 SDS는 생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출범 석 달 뒤인 1998년 10월 행정자치부의 그룹웨어 시스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되며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 SDS는 최저가인 17억 4천만 원을 제시하며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습니다. 행자부가 그룹웨어 도입에 책정한 예산은 27억 원이었으나 삼성 SDS는 이보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계약을 시작으로 삼성 SDS 공공부문에서 실력을 쌓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가 선정한 전자정부 11개 중점 사업 중 7개를 수행하며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정부 예산이 신수종 기업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삼성 SDS는 공공부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지난해 매출 1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9,111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AI 대전환기의 산업 환경에서 제2, 제3의 삼성 SDS와 같은 기업이 등장하려면 정부가 다시 한번 퍼스트 바이어로서 적극적인 AI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AI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세 SI 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3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가 오히려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부 부처의 대규모 전상만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지금,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K뱅크에서 신용대출 오픈런이 발생했다고 9일 금융계가 전했습니다. K뱅크는 이달부터 신용대출 공급량을 제한했으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신용대출 접수가 오전 중 마감되는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K뱅크의 신용대출 접수가 마감된 이유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투자자들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물타기나 저점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창구가 일찌감치 막히면서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하려면 별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처럼 선물 거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여 선물 거래 등을 시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외 이전 가상자산 총액은 5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K뱅크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K뱅크의 신용대출 고객 중 일부는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폭락과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몰린 점도 대출 창구 마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뱅크는 이달부터 신용대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어 하루 단위 대출 공급량에 대한 한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고신용자 대상 상품은 오전에,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은 오후에 마감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출 중단이 발생한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시장 불안감이 결합되며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대출 중단이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뱅크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업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향후 6천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18조 9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실물 연계 자산의 토큰화를 중심으로 변화 중이란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9일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화 시장은 현재 약 6천억 달러에서 2030년 9조 4천억 달러, 2033년 18조 9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5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토큰화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니마켓 펀드나 채권 등 익숙한 자산을 중심으로 한 저위험 채택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이나 민간 신용과 같은 복잡한 자산으로 확장되는 기관 중심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 및 비금융 상품 전반의 토큰화가 내재화되는 시장 전환 단계입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1단계나 2단계에 진입 중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등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초기 단계의 토큰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 마르쿠스 암판거 수석 부사장은 시장 흐름은 단순히 온체인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물 경제 활동으로 통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토큰화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유럽연합,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 주요 지역에서 마련된 규제 명확성, 지갑 및 수탁 인프라의 기술 성숙도,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및 인수합병, 공급과 수요가 상호 강화되는 플라이휠 효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BCG 티보어 메레이 경영 책임자는
토큰화는 금융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하고 상호 운용되는 도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공유 디지털 원장에 기록된 자산은 24시간 거래, 소수점 단위 소유권, 자동화된 준수 절차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시사하며 향후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